안녕하세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강의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먼저 짧게 요약 설명을 해드리고 과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은 1과목부터 4과목까지 4과목이 있고요. 이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1, 2, 3, 4. 4개가 나와가지고 4개 중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찍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한 문제당 30분씩 시간을 줘가지고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씩 획득하면서 총점이 60점 이상. 그러니까 문제가 20문제씩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곱하기 4해서 80문제. 그러면은 80문제 중에서 각각 20문제 중에서 40%면 8문제입니다. 8문제 이상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최소 기준. 그러니까 최소 기준은 32문제 이상은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합산했을 때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합산되었을 때 48문제 이상. 이게 60점 기준이거든요. 40문제 중에 48문제 이상 맞추게 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과목에서 특히 많이 맞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조금 맞더라도 최소 8문제 이상씩은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씩은 맞춰주시면서 합산했을 때 48문제 이상 맞추면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요, 실무라 해가지고 프로그램 3개를 쓰는데 이거는 실기 시험에 가면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필기부터 총 4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시면은요, 이 산업기사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있음이라고 써 있어서요, 전문대학교 이상을 졸업하시거나요, 또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등인데요. 학과는 상관없습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 뭐 4년제 대학교도 상관없고요. 2학년 1학기 이상 되시면 전문대졸 기준으로는 2학년 1학기 이상 되시면 4년제돌도 동일합니다. 2학년 1학기 이상 되시면은 시험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차, 2회차, 3회차, 1년에 총 3번 있는 시험입니다. 참고로 이거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요,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시험단이 있습니다. 거기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큐넷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도 가능하고 자격 요건 같은 것도 가능한데요. 일단 학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학과든 다 가능합니다. 그 시험 당일 수험표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요, 필기 시험을 먼저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면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데 문제는 2년입니다. 2년 안에 보셔야 되고요. 1년에 최대 3번까지밖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이 실기시험 기간 2년 안에 들어갈 거면 최대로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5번이 될 겁니다. 이 안에는 자격증을 필기 합격한 다음에 5번 안에는 실기까지 응시를 하셔서 실기까지 따셔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는요, 시험 제출 시 1차 발표가 나고요, 합격자 발표일 날 최종 합격 발표가 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시험 방식은 CBT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시험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번호를 딱딱 찍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합격하였습니다. 뭐 또는 불합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바로 나와요. 바로 채점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1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따로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그때 보시면은 보통 여기서 나온 결과가 거의 동일합니다. 합격했다고 하면은 불합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대로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기는요, 따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채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필기는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총 4개 과목인데 저희는 그중에 1과목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부터 시작할 거라서요, 파트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2과목, 3과목, 4과목 전부 다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기는 할 건데요. 여기서 제가 미리 언급드릴 점은요,
제가 이 모든 거를 100% 내용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시험에 특히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자주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지엽적으로 어차피 변별력을 위해서 20문제를 낸다고 치면은요, 꼭 틀리라고 내는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두 다 틀리냐? 그건 아닙니다. 1, 2, 3, 4,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기 때문에요. 뭐 운 좋게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아서 맞출 수도 있고요. 네, 뭐 방법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과목별로 목표는요. 각 과목별로 60점씩 잡을 겁니다. 네. 100점을 위해서 지엽적인 거 한 문제 한 문제까지 다 체크하다 보면은요, 의외로 다른 과목에서 과락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거를 다 담진 못했고요. 왜냐하면은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문제까지 전부 다 담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안 나올 확률도 없어요. 기껏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오면 허탈하겠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과목당 60점씩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다 보면은 실제로 점수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뭐 7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80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과목이 뭐 40점, 50점이 나오더라도 합산했을 때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기준으로 일단 60점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과목당 60점은 목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한다. 그래서 70점, 80점 갈 수 있게 이런 공부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높으면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이 정도의 목표는 잡되 물론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늘려본다. 그래서 뭐 한 80점까지로 목표를 올라갈 수 있으면 좋지만요. 어차피 필기시험 100점으로 합격하나 60점으로 합격하나 동일합니다. 다 합격입니다. 예, 근데 필기시험 100점 합격하고 실기시험 예를 들어서 40점 맞아서 떨어져서 자격증 취득 못하는 거랑 필기 60으로 합격했는데 뭐 실기도 한 70이 나왔다. 합격한다. 그럼 자격증 취득한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이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목표 방법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목들이 뭐뭐 있는지는 어차피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과목 안에서 첫 번째 사무자동화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무자동화라는 거는 어떤 것이냐? 약자로 OA라고 써 있는데요. 네, 조직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 기능을 자동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많이 자동화시킨 겁니다. 컴퓨터 기술, 통신기술, 시스템과학,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사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시킨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사무자동화에 A, B, C, D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A, B, C, D 이렇게 영어가 써 있죠. 이 시험에서는요. 딱 보면 4개죠. 보기 4개 내기 좋겠죠. 1, 2, 3, 4. 4개 내기 좋습니다. A, B, C, D. 그리고서 영어가 나오는 이유는요. 컴퓨터가 일단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영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스펠링을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대략적으로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앞자리 정도는 오토매틱이나 비즈니스,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처럼 앞에 정도는 대략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한글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보기가 요즘은 영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글이 없고 영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물론 같이 나오면 좋겠지만요. 그래가지고 참고사항으로 일단은 이 사무자동화의 A, B, C, D는 하나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내렸을 때요. 사무자동화의 특징 그러면은 이것도 4개나 있죠. 여기서 실제로 보기 1, 2, 3, 4 4개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씩만 일단 봐주세요. 사용자 중심이어야 한다. 종합적인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제적인 개념이다.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이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특히 오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예, 맨 위에 보다는요,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이 인터페이스라는 용어 자체를 보통 틀리게 한다기보다는요, 여기가 많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인간 또는 기계. 예, 인간과 기계 간을요, 뭐 인간과 인간 간에, 기계와 기계 간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거든요. 오답으로 내기 좋게요. 예, 이런 거 정도만 체크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다시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자동화의 목적입니다. 이 사무자동화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생산성 향상에 있다. 예,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사무자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지적인 것을 생산을 하는데 빠르게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접근 방법으로 사람과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작업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정보 시스템 확립을 진행한다. 이거 순서 문제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약간 바꿔가지고 예, 맞는 거 고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바꾸거나 첫 번째, 네 번째 바꾸거나 얼마든지 보기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사무 개선 절차는 문제의 명확화, 사실 파악, 개선안 마련, 개선안 실시, 결과 확인. 이런 문제들은 보통 어떤 걸로 많이 나오냐면요. 여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이렇게 딱 빈칸을 줘버려서 뭐 A, B, C 이렇게 A, B, C 들어갈 거 알맞은 것은 고르시오. 이런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비슷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는 못 외우더라도 최소한 첫 번째 위치하고 마지막 위치는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한 세 번째쯤에 이게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 주셔도 그 문제 풀 때는 도움이 오답을 찍을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질적 향상, 비용 절감, 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등장 배경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산업구조가 농업 및 공업 중심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빠르게 그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사무자동화라는 게 뭐든지 자동화시킨 게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 또한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사람이 직접 할 때는 적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을 조금씩 해서 다양화시키는 방식의 체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학력화 및 고령화, 여성화로 인한 사무자동화의 필요성도 같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쪽 사회적 요인이나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은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편화되었죠. 예,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급진적으로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그리고 고속 정보 전송 및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미지, 소리, 그래픽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스템의 고성능화, 소형화,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격이 비싸지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만 비싸지는 거고요. 뭐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요. 경제적, 생산적 요인으로는 문서 작성비가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인건비하고 자재비, 한정된 물량과 한정된 사람을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될 수 있죠. 또 문서 보관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바로 폐기할 수는 없고 보관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생산성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임금이 상승하고요. 여기는 나중에 띄워서 드릴게요. 네. 월급을 주는 게 자꾸 비용이 올라가면은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한데 그걸 자꾸 누구한테 줘야 되면은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 수 증가
등, 예, 사람을 계속 많이 뽑다 보면요, 나중에는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저조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3명이서 하던 거를 1명으로 줄일 수 있으면요, 컴퓨터가 자동화시켜서 1명으로 줄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사람이 하다 실수할 수 있는 걸 컴퓨터는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이 자동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주요 기능, 이거 4개는 앞에는 기억해 주세요. 문서화, 통신, 정보 활용, 업무의 자동화. 이것도 보기 1, 2, 3, 4로 내기 좋겠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보통 연결하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OA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고르시오. 뭐 해가지고 4개 중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또는 보기 3개를 아예 전부 다 다른 걸 줘버리고서요. OA의 주요 기능으로 맞는 것은 이런 거 고르는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자동화의 기본 구성 요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냥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철학, 장비, 제도, 사람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고서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대신 기본 구성 요소는 이 4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전략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전사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자동화 추진의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 모든 업무 계층에 걸쳐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쓰냐? 보통 소규모 조직이나 신설되는 조직 혹은 개편을 하고자 할 때 적당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성공하면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적인 거죠. 성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방법을 먼저 추구하려고는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요, 시스템 도입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시간, 인력, 비용의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 개시부터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자동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딱 마지막 부분, 첫 부분 이렇게 검수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 중간 단계까지 가기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오류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보게 되면은요. 두 번째는요, 부문 전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상적인 거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접근 방식인데요.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사 관리든 적용할 특정 부문을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파트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 여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거를 계획해서 다 만들어 놓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전사적 접근 방식이라면요. 부문 전개 접근 방식은요. 일단은 일부분만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되면은 오케이,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네, 전시 효과가 큰 부분, 추진이 쉬운 부분부터 수행을 하게 되고요. 요구가 큰 구서부터 고려하기 때문에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가 적습니다. 왜냐? 한 번에 많은 걸 하려다가 보면은 그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문제 발생하고 저기서도 문제 발생하고. 근데 매우 좁은 부분만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대신에 정확한 업무 파악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는 것이랑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는 거랑 처음부터 중턱쯤에서 아래를 보는 거는 보이는 시야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 네 번째는 기기도입형 접근 방식. 다섯 번째는 계층별. 여섯 번째는 업무별. 이거는요. 각각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수행 방식입니다. 여기는 별표 하나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향식 접근 방식, 그 다음에 하향식 접근 방식, 그리고 전사적 접근 방식. 여기서도 전사적이 나오긴 하는데 아까 위에 있던 거랑은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 방식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하위 단위부터 자동화해서 점차 증대시킨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설명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아, 이런 단점이 있구나, 장점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향식 접근 방식은요, 반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뭔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내려오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건 둘 다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그 반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훨씬 외울 게 줄어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봐도 되는데 이걸 둘 다 읽고 다 외우려 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만 먼저 읽어서 상향식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하향식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 정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조금 기억해서 반대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요, 반대로 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사적 접근 방식은요, 결국은 어떤 거냐. 상하향식은 둘 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분석해서 구조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들을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적 접근 방식이 그래도 접근 방식 중에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추진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를 기술 집약 전략, 응용 항목 전략, 측정, 실행, 관리, 교육, 조직 이거를요 연결시켜서 가볍게 읽어봐 주세요. 네, 이런 거는 억지로 다 외우려면 절대 못 외웁니다. 앞에 따서 기응, 측실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외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에서 나왔을 때 보통 문장이 이렇게 짧게 나오진 않아요. 조금 더 길게 나올 거예요. 길게 나오더라도 연결을 시키실 수 있으면 돼요. 네, 이거 보고서 이거는 보니까 기술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효율적이란 단어는 안 들어가도 나온다. 아, 그러면은 기술이란 단어 들어갔으니까 기술 집약 전략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또는 장비들을 관리할 방침을 하는데요. 장비들을 관리할 방침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요. 어떤 장비는 A라는 곳에 있고 어떤 장비는 B라는 곳에 있고 이렇게 서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풀리면은 아, 뭔가 이거를 한 군데 내가 관리하기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뜻을 보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만 되시면은 아마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억지로 다 외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사무자동화 OA 추진 시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선결 과제 4개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실시안을 결정하고 도입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한계선을 설정한다. 아, 4개가 아니죠. 이거 8개네요. 8개. 예, 관리 제도도 개혁하고 조직 및 체제 재정비, 정보 시스템 관리, 확립, 전사적 캠페인 실시. 이거 같은 경우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4개가 아니라 8개죠.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뭔가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요, 보통 뭔가 이상한 단어가 나올 거예요. 준비는 안 해도 되고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이 닥치면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식의 문장들 나오면 그것 찍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추진 단계 같은 경우는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분석 단계, 계획 단계, 운영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순서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순서 기억.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예, 환경 분석, 요구 분석, 목표 설정 이런 것까지는 다 못 외우더라도요. 일단 큰 틀에서 3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경영관리입니다. 자, 생산성은 생산 활동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서 산출 효과 나누기 투자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라는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출되는 효과를 내가 얼만큼 투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얼만큼의 이득이 발생했는지를 통해서 생산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산출 효과는 100이고요. 내가 투자를 10만 했어요. 그러면은 숫자가 10이라는 게 나오죠. 매우 좋은 거죠. 반대가
100배가 됐으면은요. 10하고 100이 됐으면 0.1이 되겠죠. 이건 매우 안 좋은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냥 뭔가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냐.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효율성, 유효성, 뭐 질적인 거, 양적인 거, 그 다음에 창조성 및 인간성. 그래서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는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내가 뭔가를 그냥 바로 결과물이 나올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가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로또가 1등이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딱 한 장만 샀다 쳐볼게요. 1,000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네. 1,000원을 투자해서 복권집에 가서 복권을 사야 돼요. 그래서 1등이 됐어요. 예,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바로 뭔가 생기는 거 없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는 않죠. 뭔가 내가 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통한 결과물이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나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생산성은요. 뭔가 내가 행동을 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내 힘은 안 들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요. 여기 문장 읽어도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자동화 효율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은 이상 5가지가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절대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특히 많이 나오는 정답들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기대 효과도 결국 위에하고 똑같습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조직을 최적화시키고 경쟁력을 증대한다.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좀 연쇄작용으로 같이 기억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정성적 평가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량적 평가법이 있습니다. 정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때 나타내는 거고요. 정량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정성적이라는 거는요. 비가 내렸을 때 뭐 물론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할 수는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비가 내렸을 때 내가 5시간 동안 논에 있으면서 막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뭐 흙을 조금 더 팔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내 행동으로 인한 거 그거를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 근데 정량적은요. 예를 들어 씨앗을 10개 뿌렸다. 근데 열매가 10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씨앗만 뿌리고 결과물, 열매가 나온 거. 이거는 결과물이죠. 눈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내가 뭔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게 사람이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기계가 아닌 이상은요. 그리고 날짜가 똑같지 않고 시간이 다른 이상은 완벽하게 똑같이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숫자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를 정성 그리고 정량은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량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 정성은 일단 숫자로 계산할 순 없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투자 효율 산정법은 아까 계산법 나왔었죠. 산출 효과랑 투자 비용. 그리고 상대적 평가법은요. 간접 효과로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방법이 4개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은요. 경영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IS라고 약자로 MIS라고 하는데요. 기업 내 외부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모든 계층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뭐 말이 길죠? 결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단어는 기업입니다. 예, 기업에서 뭔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다. 그게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급원들로부터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뭐 형식화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 뭐 등등등 해서 여기 옆에도 뭔가 설명이 있죠. 그냥 이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기업이다. 예, 기업에서 하는 뭔가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시스템화 시켰다. 그게 경영정보 시스템 MIS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요. 경영정보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5개가 있죠. 순서는 아닙니다. 이 5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1, 2, 3, 4, 5. 번호 순서는 전혀 상관없고요. 의사결정, 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통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기본적으로 이 경영정보 시스템 MIS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상 5개는 꼭 있어야 된다. 예, 뭐 그래서 이거 오타 났네요. 이건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가 아니라 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교환은 수정해서 드릴게요. 지휘본부 기능에 해당하며 뭐 설계 기능도 포함한다. 프로세스는 순서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저장이나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뭔가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들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통신은 연결하는 거, 시스템 설계,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 처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제한된 능력이란 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단점이 보완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초창기 처음부터 잘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쓰는 장비들을 당연히 잘 쓸 수는 없겠죠. 시행착오 저희도 많이 겪고 있죠. 예. 핸드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도 막 새로운 기능 나오면은 처음부터 이게 숙달돼가지고 막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잘못하면은 막 수리하러 가고 그러죠.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문가들의 경영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결국에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실패를 거치면서 예, 올라오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뭔가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는 기술조차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더 좋은 기술이 많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이거는 용어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DW, 줄여서 DW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저 용어 통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주제 중심의 정보 저장소,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통합 가공한다. 그리고 기업의 전략 수립이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쉽게 생각해 주세요. 창고라고 생각해 주세요. 창고.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창고다. 어딘가에 모아놓은 창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말이 어렵고 이런 거 다 기억 안 하고 이건 창고 같은 곳이구나. 어딘가에 뭔가가 다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내려보면은요. 웨어하우스 관련 용어입니다. 이 웨어하우스 관련 용어는요. 이것도 7개나 있죠. 많이 나옵니다. 예, 실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외워주세요. 메타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트, OLTP, OLAP. 특히 이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6번, 7번 하고요. 3번부터 5번. 1번, 2번은 조금만 봐도 아예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외우실 수 있을 텐데요. 데이터 마이닝, 웨어하우징, 마트 좀 비슷하죠. 예, 그나마 이것까지는 어찌저찌 외운다 치더라도요. OLTP, OLAP 영어가 중간에 딱 하나만 바뀌죠. 여기 세 번째 T로 바뀌냐 A로 바뀌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T 같은 경우에는요. 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조회, 갱신 등의 작업을 한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관리, 분석. 그러니까 T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보면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는 개념. 네, 업데이트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 변화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T가 들어가면 변화되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A가 들어가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지? 예, 이게 저떻지? 하고서 분석을 한다. A랑 T의 차이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닝, 웨어하우징, 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연관관계를 찾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요. 웨어하우징은 여기 웨어하우스에서 제가 창고라고 했죠. 얘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는 개념으로 가면 되고요. 이 마트라는 거는요. 이 웨어하우스가 창고라면은 창고도 뭔가 분류를 시켜 놓을 수 있잖아요. A 분류, B 분류, C 분류.
예, 그때 그 중에 일부분이다. 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웨어하우징보다 더 하위 단계로 있는 게 데이터 마트다. 뭐 이렇게 특정 정보만 담은 작은 RBA의 데이터 뭐 이런 것까지 외우지 말고 좀 큰 개념에서 네. 그 외워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거 말고도 암기할 거 훨씬 많습니다. 이제 1과목이거든요. 1과목에서도 파트 1 한 부분이에요. 이 파트도 여러 개 있고 과목도 그만큼 많죠.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내가 연산해서 외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다 외우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